이제 그 자산을 이제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건 이 그 리스크란 단어랑 데인저란 단어가 같냐? 이게 좀 달라. 개인이 하기엔 좀 힘들잖아, 솔직히. 그렇지. 네. 사람들이 이제 거지. 위험이란 말도 난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려서 썼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 그래, 맞아. 위험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굉장히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만 있잖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위험을 표현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 음.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고 데인저라는 단어가 있어. 음. 그 리스크란 단어랑 데인저란 단어가 같냐? 이게 좀 달라. 왜 다르냐 그러면 리스크 앞에 쓰는 동사들을 찾아보면 테이크 동사를 되게 많이 써. 테이크 리스크, 위험을 취하다 그렇지. 이런 동사를 많이 쓰는데 데인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앞에 뭘 쓰냐면 어보이드, 피한다는 동사를 쓰였어. 그러면 똑같은 위험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잖아. 이게 테이크 리스크 했을 때 성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정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위험이라고 번역해 보면 대부분 사람은 위험을 데인저라고 생각하거든. 데인저러스하다 보면 지금보다 무조건 안 피해야 좋은 되는 쪽으로만 가니까 피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얻을 돼? 수가 없지. 남자친구도 못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개념은 위험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위기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 위험하고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자산, 보통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영어로 표현하면 리스크 에셋이라고 표현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랑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할 때 무조건 피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고민들 좀 해보자. 그 언어 하나가 투자 행태를 그렇죠.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위험은 변동성이라고 좀 번역을 나는 좀 해주고 싶거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변동성도 조금 흔들리는 변동성이 있고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이 있는데 이제 그 자산을 이제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건 이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고 뭐 주식 같은 자산은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물론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낼 수 있지만 좋은 결과도 나타낼 수 있는 뭐 이런 자산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할 때 그 변동성이라는 게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는 알지? 이카루스는 우리는 알고 뭐까지 알냐면 뭐 아버지가 높이 날지 말라 그랬는데 높이 날다가 떨어지거네. 이걸 투자 용어로 번역하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자산 운영하다가 한 번에 훅 가가지고 손실을 보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더라고. 뒷얘기가 또 있구나. 아, 뭐냐 그러면 우리도 뒷이야기 재밌잖아. 이게 뭐냐면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야.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오. 그래서 미노스라는 왕이 괴물을 가둘 수 있는 미로로 된 궁전을 하나 지어달라 그랬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어줬지. 근데 이제 또 누가 와가지고 이 괴물을 가둬놨는데 그 괴물을 데리고 나갈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알려줬어. 그랬더니 미노스 왕이 화가 나서 그 미로로 된 궁전에다가 다이다로스랑 그 아들 리카루스 같이 가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다이다로스가 나는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녀 떨어뜨린 깃털하고 그다음에 벌꿀통에서 밀랍을 꺼내가지고 날개를 두 쌍을 만들어. 이 지중해 한 가운데 섬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이제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아들아, 지금 내가 만든 날개를 네가 달고 탈출을 하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네가 너무 높이 날다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 녹아. 밀랍에서 나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투자로 오게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자산 운영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리스크를 회피해버린다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해. 근데 그 다이달로스라는 애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게 너무 높이 나는 게 두렵다고 너무 낮게 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게 지중해를 이렇게 통과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낮게 날면 네 날개가 새 깃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지중해 습한 바람에
새 날개가 무거워져서 어느 틈엔가 네가 빠지는구나. 날개짓을 못해서 바다에 떨어질 빠져버려. 수 있어. 그럼 높이 날다 떨어져 죽는 게 오그래, 낮게 날다 떨어져 죽는 게 오그래. 죽은 사람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 관리의 기본은 적정한 높이로 날아야 돼. 근데 금리가 되게 높았을 때는 뭐야? 낮게 나는 리스크가 안 보였지. 상관없지. 그렇지. 그리고 나누면 뭐 되니까. 예금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 낮게 낳는 리스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지. 그게 참 뭐 묘미지 묘미. 그치. 이제 주식도 위험할 수 있고 채권도 너무 수익이 낮을 수 있으니까 이 둘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자산 배분의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하다 보면은 좀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뭐 좀 상품화돼 있거나 전문가들이 대신해 주거나 뭐 이런 건 어떤 상품들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제 금융회사별로 가면은 다 자산 배분형 상품들이 있거든. 증권사에 가면 이제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레번 카운트라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상품 펀드 같은 데 보면 혼합형 펀드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그런 상품을 고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를 봐야 돼. 그게 내 성향하고 맞는지를 그렇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건 안 들여다보고 상품 이름만 보고 가입하거나 누구 제안하는 것만 보고 가입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위험 자산의 비중, 그러니까 소위 말해 리스크 에셋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비중을 첫 번째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그 안에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투자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자주 쳐다봐. 너무 자주 쳐다보는 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예전에 이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이제 앙드레 코스틀라니한테 투자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좋은 종목을 고릅니다. 1원칙. 두 번째, 수면제를 사서 먹고 잡니다. 그리고 그 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장을 보는 거. 중간 과정을 안 보겠다라는 거거든. 너무 시장을 자주 쳐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치, 거지. 사고 팔고 하게끔 돼 있다. 사람은 그거 못 당기는 데거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사례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뉴욕의 택시 운전사 사례가 있어. 뉴욕의 택시 운전사.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옐로우캡이라고 하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분석해 보면 이런 거야.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장사를 그만둬 버려. 그리고 손님이 없는 날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 운전을 하시는 거야. 이상하잖아. 우리 같으면은 손님 많은 날 어떻게? 오히려 더 늦게까지 오래 해야지. 일하고 손님 없는 날 좀 쉬고 빨리.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벌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빨리 벌고 그냥 쉬고 손님 많은 날은 빨리 버니까 일찍 쉬는 끝나고 거고, 손님 없는 날은 그거 벌어야 되니까 늦게까지 일해야 일하는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마감을 하루 단위로 하지 않고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렇게 못 하겠지. 그 손님 많은 날 좀 더 오래 해서 많이 벌어놓고 없는 날 좀 쉬고 하면 스케줄 조정도 되고 여유가 생기는 있게끔 거지.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소득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마감을 하루 단위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야. 근데 요즘은 스마트 기구들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매일 투자하는 쳐다보게 사람들이 되지. 뭐야? 매일 쳐다보고 매일이 아니지, 초 단위로 보다 보니까 오르면은 뭐야?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는데 매도를 해버리거나, 떨어지면 그거를 많이 할 때까지 비자발적으로 또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마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뉴욕의 택시 운전사를 한번 또 기억해 그러니까 보는 너무 거. 자주 들여다보지 말고 좀 정도 믿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 한번 해보면 뭐냐면, 첫 번째 72 법칙. 내 돈이 72. 2배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 금리로 나누면은 그 기간이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안정하게 자산 운영을 하려면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이랑 같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우리 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뉴욕의 택시 운전사를 생각하고 너무 자주 보지 마감하지 마라.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자산 관리하는데 좀 기본적인 틀은 잡힐 것 같아요. 맞아. 중요한 얘기 같아.